예,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중과세율 해가지고 거기에 종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도표 있죠, 도표. 예, 그 도표 보시면 돼요. 뭐 당연히 그죠? 뭐 그 도표를 다 외우면 되겠죠, 그죠? 예, 다 외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이 그죠? 그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오른쪽 보시죠, 오른쪽 도표 오른쪽에. 예. 그게 이제 사치성 재산하고 나옵니다. 사치성 재산.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여기가 중과세율,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이고 중과세율 중에 첫 번째가 표준세율 플러스 8%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100분의 400을 한 것을 합쳤다 이 말입니다. 자, 사치성, 사치성. 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그 책에 다 있잖아요. 10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죠? 그 사실상에서 나와 있죠? 예,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고급 오순주 별골 이렇게 외운다 이 말이죠. 고급 오순주 별골 이렇게. 자, 그래서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별장 나옵니다. 자, 별장. 별장 보시게 되면은 그죠? 별장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별장 설명 들으시면 돼요. 별장은 일단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 사람이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별장이란 게 뭐냐? 별장이란 것은 자, 주택은 주택인데 이 말이죠. 주택은 주택인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주택을 우리가 별장이라는 거예요. 별장. 그죠? 그러니까 별장하고 주택의 차이점은 사람이 사냐 안 사냐 그거예요. 사람이 늘 항상 살면 뭐고요? 주택이고 사람이 안 살면 별장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별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여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왜 여자친구 보고 우리 아버지 별장에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 별장에 가보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별장을 관리하는 관리 있단 말이에요. 관리.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별장이다 아니다. 별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관리인이 살고 있잖아요. 관리인이.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아시겠죠? 아무도 안 살아야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별장이라 한다. 별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별장의 개념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별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적 시설물을 해놓고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주로 이용하는 걸 별장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법에서는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고 해서 별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 안 사는 그죠?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사람이 안 사는 주택을 뭐라 얘기한다? 별장이라 한다고. 별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장이라는 것이 뭐 산 좋고 물 좋은 이런 외곽에 있는 게 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내가 아파트를 샀다 할지라도 거기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그게 뭐라고요? 별장이라고. 별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유자가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별장이래요. 사용자의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양산에 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거기 아파트는 자기가 이제 원래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그죠?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어디에 그죠? 물금에 그죠? 어디에 그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사면
팔면 분명히 이익 날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는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사는 투자용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두 번째 사는 아파트는 투자용으로 사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안 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안 살게 되면 별장이 되니까 세금을 잔뜩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구를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보고 야, 네가 여기에 그죠? 전입신고를 해서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하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아무도 안 살면 뭐가 되니까? 별장이 되니까. 자, 그래서 친구를 이제 끌어들여갖고 을을 거기다 전입신고를 시켜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을을 전입신고를 시켜놓긴 시켜놨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거기 실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은 그죠? 특정 지역에 아파트 이제 그죠? 청약률이 너무 높고 거기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개입되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이제 일일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집에 그죠?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수도요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우편물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사람이 안 사니까 전기요금도 안 나오고 수도요금도 안 나오고 우편물도 안 오겠죠? 예, 그러면 과세관청은 요거 허위로 전입신고 해놨구나. 이해되시죠? 예, 그거를 과세관청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임차인이 뭐처럼 이용했다?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그것도 뭐로 본다고요? 별장으로 본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농어촌 주택은 제외래요. 농어촌 주택은 제외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지금 농촌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서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들어가도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 지역은 전부 다 수익을 유럽형으로 해가지고 뭔가 축제 같은 거 해가지고 아시겠죠? 관광객 끌어들여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유럽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유럽에는 포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포도를 사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반값에 판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죠? 영덕 대게에서 대게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하는 날은 그죠? 시중에 파는 것보다 배로 비싸게 판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죠? 우리나라 뭐 축제 같은 은어 축제 같은 거 이런 것이 유명하죠. 우리가 아마 물고기 이름 붙여갖고 제일 성공한 축제가 아마 그죠? 봉화의 은어 축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죠? 은어 잡으러 사람들이 가는데 그 마을에서 은어를 기르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름은 은어 축제 붙여놓고 은어를 다 양식장에서 사와요. 그 양식장에서 사와갖고 하천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시겠죠? 막 은어 잡이 막 하고 이렇게 잡은 건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람들 이제 관광객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양산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사실은. 와, 하천 하나 있으면요. 그냥 아무 물고기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돼. 뭐 광어 축제를 하든지, 그죠?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광어를 양식장에 가서 사와가지고 몇 마리 풀어가, 그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축제 열면 사람들 그냥 와요. 예, 우리나라 축제는 다 그렇다고요, 그게. 예, 축제하고 그 마을 이름하고 별 상관도 없어. 물론 상관은 있겠죠. 옛날에는 무슨 전설이 있겠지. 뭐 하나 갖다 붙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홍길동 그 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 하니까, 그죠? 이게 지역마다 갈등이 심한 거죠. 어떤 사람은 홍길동의 저자의 고향에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홍길동의 배경이 된 마을에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홍길동에 또 뭘 또 갖다 붙여갖고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마을이 두 개, 세 개인가 서로 붙어갖고 홍길동의 이름을 딸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못했잖아요. 아무도. 소송 붙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 관광으로 먹고 살려면 도시인들이 찾아와야 되죠. 찾아와야 되는데, 자, 도시인들이요. 자, 5일제 근무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말마다 이제 뭐 농어촌 지역에 놀러 간다고 봅시다. 근데 특정 지역에 이제 놀러 가는데, 다른 거는 비용이 이제 별로 많이 안 드는데, 숙박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저 숙박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그 지역에 뭐 허름한 농어촌 주택을 하나 사서 별장처럼 이용한다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장이라 해서 세금을 잔뜩 매기게 되면 도시인들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인들이 농어촌 주택을 좀 별장처럼 그죠?
취득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에 와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사서 뭐처럼 이용하더라도 별장처럼 이용하더라도 별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08페이지에 나옵니다. 108페이지. 그 참고에 나옵니다. 참고. 그래서 그 참고에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대가 그 부속토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요건은요. 1번 대지 면적은요. 660m 제곱 이내야 되고 건물 연면적은요. 150m 제곱 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건축물 가액은요. 6,500만 원 이내야 되고 그다음 3번에 또 다음의 지역에 해당되면 안 되죠. 그 다음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러니까 뭐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지역이라든지 허가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가 소득세법에서 지정한 지역이 뭐냐면 지정지역 다른 말로 투기지역이라고 얘기해요. 투기지역. 그다음에 라는 관광단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대충 읽어보면 아, 돈 되는 지역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라면 별장처럼 이용하더라도 별장을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골프장 나옵니다. 골프장. 자, 골프장. 골프장은 요건을 제가 4가지를 적을게요. 첫 번째는요,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회원제 골프장. 두 번째는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만 해도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물은요, 건축물도 대상이 되고, 당연히 토지도 대상물이 되죠. 부동산은 당연히 대상물 되는 거고, 거기에 임목까지 추가가 돼 있다, 대상물이.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원시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다.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만 중과세다. 그 얘기는 골프장을 신설하는 걸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골프장을 넘겨받아서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을 지우면 안 되니까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10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급 오락장 나옵니다. 고급 오락장. 자, 고급 오락장은요. 그 동그라미 1번에 3개가 나와요. 도박장, 유흥주정영업장, 특수목욕장. 도박장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카지노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카지노장이 도박장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거죠. 슬롯머신 얘기하는 거죠. 강원랜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요. 유흥주점 영업장, 뭐 대표적으로 나이트클럽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수목욕장, 미용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 보통의 미용실이 아니고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미용실. 머리만 깎으면 되는데 목욕시설은 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출제자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유흥주점 영업장이나 특수목욕장은 내기가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도박장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지노장을 시험 문제 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넘기시고요. 자, 110페이지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고급 선박 나옵니다.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이 3억 초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요트예요, 요트. 레저용 요트. 우리나라 요트는 전부 다 10억 넘기 때문에 다 고급 선박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하는 프로 같은데 보면, 그죠? 예. 우리 집에서 갖고 있는 요트가 있는데, 요트 구경 갈래? 이러면 100% 다 매칭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나옵니다.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도표 있죠, 도표. 예, 도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도표를 다 외워야겠죠. 자,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이 있고,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이 있네요. 자,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 첫 번째, 건물 연면적이 331m 제곱을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주택가액이 6억을 초과할 거. 자, 그러면 숫자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요건을 보세요. 요건이 건물 연면적, 건물가액, 주택가액.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대지면적, 건물가액, 주택가액. 그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대지면적 나왔다 해서 대지가액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가액은 건물가액과 주택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설물 나오죠. 시설물. 그죠? 첫 번째 시설물 엘리베이터 나와 있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주택 가액 요건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건축물 가액은 필요 없어요. 짝대기 해놓은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주택 가액이 6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었다. 수영장 설치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 가액 요건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가액 요건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러한 시설물만 설치가 돼 있으면 된다. 그러면 시설물 두 가지 비교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주택가액도 6억을 초과해야 된다. 그렇지만 에스컬레이터와 수영장은 시설물만 설치가 되면 되고 가액은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자, 이거 외우는데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실사를 하러 왔어요. 공무원이 실사를.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자, 실사를 하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섰어요. 들어서서 제일 먼저 확인한 거 건물 연면적을 확인했어요. 건물 연면적 확인해 보니까 그죠? 건물 연면적이 331m 제곱을 초과해야 되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00평이죠. 100평. 100평 초과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을 딱 지었는데 331m 제곱까지만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고급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러면 대지 면적을 한번 보자. 그럼 대지 면적이 200평을 초과해야 되죠. 그런데 대지 면적을 딱 재보니까 그죠? 662m 제곱까지만 딱 구입을 했어요. 고급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된 거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됐네요. 아, 잘 됐다. 그런데 보니까 적재 하중이 200kg 밖에 안 돼.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노부모라든가 또는 장애인을 복양하기 위해서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거니까 고급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재 하중이 200kg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가액도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거 보자. 야외에 보니까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고급주택이 되겠죠? 근데 수영장을 설치해놨는데 66m 제곱까지만 딱 설치를 해놨어요. 고급주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67m 제곱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고급주택이다. 됐죠? 예,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적하고 가액만 봅니다. 가액 중에서 뭐예요? 주택가액. 그죠? 그래서 면적이 일정 면적 초과해야 되고 가액이 6억을 초과되는 거죠. 주택가액이.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숫자는 나중에 외우고 요건이 중요해요. 요건. 요건만 잘 보세요. 요건만. 요즘은 숫자 같은 걸로 장난을 잘 안 쳐요. 왜냐? 다른 거 낼 거 많거든요. 예. 다른 거 낼 거 많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애들 장난 같은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도표가 아니고 도표 밑에 사각에 점 찍힌 거 있죠? 그거 보시면 1구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끝줄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하는 거 나올 거예요. 다가구 주택 포함에다 줄 거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다가구 주택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우리 판단을 할 때 세법은 달리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을 공부하면 그거 단독주택으로 봅니까?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단독주택, 한 개의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세법으로 딱 건너오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취급한다고? 공동주택처럼 취급한다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때 단독주택의 요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요건을 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111페이지. 그거 보시게 되면 양갈로 이번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하는 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두 번째. 이번에는 표준세율에다가 4% 더한 거. 요거는 표준세율에다가 2%에 2배를 한 것을 더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 이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신증축한 거예요. 두 번째가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거죠. 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뭐냐?
자, 112페이지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말 그대로 과밀해서 모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 있는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은 인구 분산이 필요한데 이런 지역에다가 법인을, 그죠? 법인이 본점을 짓고 공장을 짓고 그러면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더 모이겠죠. 자, 그래서 인구 분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중하게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신축청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본점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점을 신축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주사무소를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분사무소 신축하는 거 해당이 안 된다고. 또 신중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계 취득하는 거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유의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이 건축물, 토지, 차량, 기계 장비,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세요. 일단 목차를 아는 게 중요해요. 목차. 예, 목차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양갈로 3번에 대도시 나올 거예요. 대도시. 대도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표준세율에 3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번에 4%를 뺍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은 2%에다가 다시 100분의 200을 곱한 것을 빼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요, 밑에 걸 낸다고, 밑에 걸 말로 표현해서 낸다,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일단은 외울 때 위에 걸 외워놓고 밑에 거는 자주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죠. 그 다음에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자, 그러면 요 법인 설립하는 거, 뭐 본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주사무소도 해당이 돼요. 설치하는 거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다 해당되고, 전입하는 것도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아래를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위아래를. 요거는 본점, 주사무소만 해당이 되고, 이거는 본점이든, 그죠? 주사무소든 지점이든 분사무소든 상관없다는 얘기고, 신증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방식은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거 비교해보면, 위에는 과밀억제권역이죠? 밑에는 뭐라 돼 있어요? 대도시 돼 있죠? 대도시. 그죠? 그러면 과밀억제권역하고 대도시하고 같은 지역일까요? 다른 지역일까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뭔가를 물어볼 때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같은 지역. 같은 지역인데 왜 말을 달리 쓰느냐? 말을 달리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표준세율 플러스 4%가 있고 표준세율 3배 만에서 4%가 있죠. 표준세율 플러스 4%라는 건 뭐냐면 옛날 취득세 3배 중과세하고 등록세는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면 이게 현행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4%예요. 4%. 옛날 취득세 그냥 표준세율로 과세를 하고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표준세율에 3배 한 다음에 4%를 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자, 보세요. 옛날 취득세가 2%였다. 그럼 2%에 3배 하면 몇 프로예요? 6%. 옛날 등록세 2%였다고 치시다. 그럼 몇 프로예요? 8%죠.
그죠? 그럼 지금도 8%를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 취득세 2%와 옛날 등록세 2% 합친 표준세를 몇 프로 하고? 4%를 하고. 거기다 몇 프로 더하면? 4% 더하면 8%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옛날 등록세 만약 2%다. 그러면 세배하면 몇 프로예요? 6%. 합치면 몇 프로예요? 8%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합친 세율. 두 개 합친 세율이 몇 프로예요? 4%죠. 4%에 세배하면 12%. 12%에서 4% 빼면 8%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 등록세는 그때그때 세율이 달랐단 말이에요. 0.8도 있었고 1.5도 있었고 0.3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달랐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표준세 두 개 합친 표준세를 세배한 다음에 4%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옛날 세율하고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표준세 플러스 8%는 옛날 취득세는 5배 했고요. 옛날 등록세는 표준세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표준세 플러스 8%예요. 자, 보세요. 옛날 취득세 2%에 5배 하면 10%죠? 옛날 등록세 2% 해봐요. 그러면 12%죠? 그러면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친 세율이 몇 프로예요? 4%죠? 그게 8%다 하면 12%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 방식이 훨씬 낫다고, 명확하고, 구분하기 쉽고. 자, 공장 신증서를 하는데, 공장을 신축했다 그러면 취득세 몇 배 하면 되고, 3배 하면 되고, 등기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등록세 3배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명확하게 구분이 딱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보세요. 공장 신증서를 했다 이러니까, 그죠? 표준세를 플러스 4%짜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표준세를 3배 만에 4%짜리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공장을 신증서를 했는데 그 토지 건축물을 신증서를 하게 되면은 신증축하게 되면은 취득세 3배 했고 그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와 건축물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록세도 몇 배 했다? 3배 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중복되죠?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중복이 되면 그때는 4번 표준세율의 3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아래가 중복이 되니까 3배. 그런데 여기 차량하고 기기장비 있죠? 차량하고 기기장비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밑에하고 중복이 안 되잖아요. 중복이 안 되니까 요거는 옛날에 취득세 3배하고 등록세는 일반 과세 하던 거. 그래서 차량과 기기장비를 어떻게 한다고? 표준세 플러스 4% 한다고. 자, 그러면 왜 하나는 과밀업재권으로 표현하고 왜 하나는 대도시라 표현했느냐? 과밀업재권용으로 표현한 것은 옛날에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던 걸 과밀업재권으로 표현하는 거고 대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세하던 것을 대도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을 달리 한다고. 자, 그럼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표현에 따라서 푸는 거예요. 표현에 따라서. 표현이 과밀업재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표준세 플러스 4%. 대도시라고 되어 있으면 표준세를 3배 마이너스 4%. 자, 근데 표현을 달리 하더라도 실제로 내용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은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번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때까지 뭘 냈다? 1번을 냈다. 왜냐? 1번은 명확하게 표현이 구분되잖아요. 여기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신중축이고 이거는 법인의 설리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고 그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늘 시험 문제 내왔다. 그래서 여러분도 동그라미 1번에 주목해서 표현을 잘 보시라. 표현법이 다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빨리 옛날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8년 동안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건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얼마나 지금 그죠? 공부하기도 어렵지만은 공부하기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금은 신고 납부세금. 납세무자가 자기가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세금 계산을 못 한다니까요. 내용을 몰라가지고 암만 법률 규정을 뜯어보고 해도 내용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세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보통징수 하든지,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든지, 그죠? 예. 결국은 내가 신고 납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 가서 또 수수료주고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자,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부가징수 나옵니다. 자, 부가징수. 자, 그래서 납세지 나와요, 납세지. 납세지는 물건의 소재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죠. 122페이지. 거기에 납세 절차가 나오네요. 납세 절차. 자,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납세 절차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요 신고납부 기한이 갈라져 있어요.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첫 번째, 등기를 안 했을 때. 두 번째,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좀 더 밑에다 적을까요? 좀 밑에.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를 아직 안 했다. 그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옛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했으니까? 합쳐갖고 취득세를 거두니까 이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고, 등기가 아직 안 됐을 때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까지고. 그때 과세관청에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에. 옛날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세금 내면 됐는데, 이제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금 내게 되니까 납세무자한테 훨씬 더 유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왜 새빨간 거짓말이냐? 자, 보세요. 옛날에는 자, 잔금 지급하면 취득세 내면 되죠. 등기하면은 등록세 내면 되죠. 자, 그런데 옛날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등기하면 등록세만 내면 되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내면 돼요? 30일. 그 얘기는 30일에 여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30일 동안 하다못해 그 세금 낼 돈을 주식 같은 데 꽂아가지고 수익 내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등기를 하려고 하면 옛날 취득세, 등록세 다 합쳐서 한목에 다 내라.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30일이라는 기간의 여유가 있었던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샀는데 등기를 안 해, 내가. 뭐 하려고? 그 돈을 굴려갖고 60일 동안 굴려갖고 수익을 내려고 등기를 안 해.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매도자는 지 명의로 그 부동산이 돼 있으니까, 그죠? 나한테도 팔아먹고 60일 동안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정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해되시죠? 예, 2중 3중으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등기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를 한목에 다 내야 된다고. 60일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비싼 부동산 사면서 등기 안 할 바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홍보하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결코 신고기한이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줄었으면 줄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언론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죠? 예.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데 요게 다시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요. 또 어떻게 갈라지느냐면 또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그때는 또 허가일로부터 또 60일 이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그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 이내에요. 그 다음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월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세금 낼까요? 상속 등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세금 낼까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항상 등기를 했을 때는 언제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다만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직 등기를 못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요. 아시겠죠? 이거는 등기를 안 했을 때예요. 등기를 안 했을 때. 아시겠죠? 예, 등기를 했다 하면 무조건 언제까지예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상속은 기간이 굉장히 길죠? 기간은 왜 이렇게 기냐? 피상속이 사망하셨잖아요. 장례 치러야 되고, 또 재산 분배도 해야 되고, 각자 믿는 의식이 있죠. 가령 뭐 49제를 지낸다든지,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뭐 3년상을 친다든지, 그죠? 아무튼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아준다고, 6개월까지. 근데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으면 더욱 세금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9월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9월로.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자,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 대금 청산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는 뭐 대금 완납이라고 표현해놨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청산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요때죠, 요때. 그러니까 요때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금 청산하는 게 잔금 지급일 아닙니까? 그럼 잔금 지급했으니까 요때 취득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요 밑에 거 있잖아요. 밑에 거. 밑에 게 문제란 말이에요. 밑에 거. 밑에 거 보시면은 대금 청산 하기는 했는데 어떤 구역에서 거래했어요?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고. 자, 그러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다 치렀습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다 그러죠.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대금 지급한 시점 소급해서 거래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민법상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은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래가 유효든 무효든 뭔가 확정이 되어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대금 지급한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한 거래가 되니까 그때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자,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앞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일 이내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대금 청산은 4월 달에 했어요. 허가는 8월 달에 받았다고. 그죠? 그런데 대금 청산한 시점에서는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래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알 수가 없다고. 그 세금 부과 못하죠? 그러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이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한 거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날을 기준해서 세금을 60일 이내까지 내라 하면 60일 이내까지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신고기한은 언제를 기준으로? 뒷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일이라는 것은 허가구역 내 거래를 하긴 했는데 대금 청산,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언제로부터 한다? 허가일로부터 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세요.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했다.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허가일이 아니고 뒷날을 기준으로. 아시겠죠? 아니, 시험 문제가 꼭 이렇게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뒷날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 양도소득세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고 있으면은 한 면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면을 출제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항상 허가구역 내 거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뒷날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예요. 자, 추가 신고 납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예외적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일반 과세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요. 그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자, 칠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다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자,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다.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한다. 그러면 세금 징수 방법을 전환시키겠다. 어떤 방식으로? 보통징수로. 기억납니까? 보통징수로 전환을 시킬 때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뭘 포함시켜서? 가산세를 포함시켜서 고지서를 보내줄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가 어떤 게 붙는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산세가 일반 가산세라는 게 있고 취득세에 중가산세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반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장 불성실 가산세라는 거 있다. 이거 앞에 첫 시간에 다 했으니까 생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가산세 80%. 어떨 때 적용하는 거냐?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매각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중간 생략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팝니다. 그러면 등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갑이 다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런데 갑은 중간에 쏙 빠지고 그죠? 예, 팔려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로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해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하면 갑은 어떤 득을 보는지 한번 봅시다. 과세관청은 갑이라는 사람이 거래에 개입된지 모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취득세도 부과할 수 없고 재산세도 부과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개입된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갑이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죠? 뭔가 득을 보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과하게 처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몇 프로? 80%에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나중에 들통나면. 그뿐만 아니라 중개법에 보시면요. 뭐 취득세 3배에 해당되는 거죠. 처벌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가상화폐 난리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라는 놈이 있는데 이 가상화폐 거래하는 그놈들이 한 달에 순이익이 3천억씩 난다는 거예요. 그 수수료를 갖다가 그죠? 증권 수수료보다 한 그죠? 10배를 더 받아 처먹어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그 자산의 규모가 그죠? 뭐 우리나라 재산의 뭐 한 3분의 1? 예.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거래한다든가 아무튼 뭐 그래 해 가지고 그죠? 순수익이 한 달에 3천억씩 나 3천억씩. 그래서 3천억씩 나는데 이 순수익의 규모를 보니까 국민은행 있잖아요. 국민은행. 우리나라 최고은행이 국민은행 아닙니까? 국민은행이 한 달에 3천억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하나가 한 달에 3천억씩 수익을 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거래소가 제일 심하다는 거지.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번에 이제 거래소한테 세금을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매겨갖고 뭐, 그죠? 뭐 600억에서 6천억까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뭐라 그래요? 콧방귀 끼죠. 내가 한 달에 지금 3천억씩 벌고 있는데 뭐 저 추징금 해갖고 6천억 그죠? 애들 껌값이 되고 있어. 잘 됐다 이래갖고 이번 기회에 세금이나 내고 제대로 거래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콧방귀 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그것도 웃긴 게 그죠? 그 정부가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거래소에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죠? 그죠? 이제 한 달 지금 3천억씩 수익 내고 있으면은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입 꾹 다물고 계속 그냥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꿈을 더 크게 꾸는 거야. 이거 뭐, 이걸 완전 전 국민한테 이제 알리면 이거 3천억이 3조가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외부로부터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외부로부터 투자하세요라고.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려니까 투자자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럼 당신이 그럼 얼마나 수익 나는지 보고 내가 투자할게. 진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나,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개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공개를 했는데 일부만 공개했는데 한 달에 3천원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예, 투자자도 깜짝 놀래고, 그 다음에요, 정부도 깜짝 놀래고, 아니, 지금 이 시장이 지금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도대체 이건 뭐 한국은행보다, 그죠? 그죠? KB 국민은행보다 이 규모가 더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발단이. 그게 정부에서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조치를 하려니까 못 한다는 거죠. 왜? 법을 다 뜯어고쳐야 되죠. 법을 다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보세요. 뭐 이걸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금이 다 걸려 있어요. 가령 세법적으로도. 자,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자, 상속세를 안 내려고 비트코인을 사갖고 줘. 그러면 이제 이거 상속세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이게 뭐 하나 10원짜리가 아니고 2천만 원짜리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한 몇백억을 갖다가 상속하는데 비트코인을 잔뜩 사갖고 줘. 그죠? 그러면 상속세 부과하려면 상속세 뜯어고쳐야 되죠. 증여세 부과하려면 증여세 뜯어고쳐야 되죠. 상속세, 증여세 뜯어고치면 취득세 뜯어고쳐야 되죠. 양도소득세 뜯어고쳐야 되죠. 세금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세금 다. 그런데 이걸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적용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재산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아시겠죠? 모든 세금은 다 부과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규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과세관청이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걸 법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 모든 법, 그거 외에도 세금 외에도 그 외에, 그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걸 다 뜯어고치려면 각 부처에서 다 안을 내갖고 이걸 통합을 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내에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정부가 그릇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8페이지 한번 볼까요? 면세점 나옵니다. 면세점. 면세점은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세금 부과하지 않는 걸 우리가 면세점 그럽니다. 면세점. 그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자,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시험 지문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옛날에 안 내던 건데 이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이제 지문에. 그럼 빨리 읽을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거랑 안 읽어보는 거 차이가 있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취득 또는 일구의 건축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100평짜리 토지를 사는데 한 평당 50만 원을 주고 100평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5천만 원 주고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100평을 한 목에 다 사게 되면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죠. 그럼 면세점에 해당이 안 되니까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뭔가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기로 하느냐면 매일 한 평씩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100일 동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매도자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죠? 계약은 사적 자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매일 한 평 사든지 한 목에 100평 사든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매일 한 평씩 해갖고 100일 동안 사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매일 한 평 살 때마다 취득가액은 얼마? 50만 원. 그럼 그때마다 면세점에 해당이 되니까 취득세 한 푼도 안 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수를 써가지고 세금 안 내는 걸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인접한 걸 계속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취득한 금액 있죠?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면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취득세 부가세 나옵니다. 자,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 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요거 하나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요. 자, 아까 제가 표준세율 마이너스 2%, 표준세율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쳐가 과세했는데 그 중에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던 거를 표준세율 마이너스 2%로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주택의 유상거래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매등기 한번 생각해봅시다. 환매등기. 자, 소유권이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올 걸 약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환매등기라 얘기하는데, 이런 환매등기 같은 경우 만일 주택을 환매등기에서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이제 되돌려 받는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환매라는 것도 매매의 일종이죠. 그래서 주택의 환매등기는 결국은 주택의 유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택의 유상거래가 되면 주택에 대한 세율은 아까 몇 프로였어요? 1%, 2%, 3%였죠. 그럼 만일 그 주택이 6억짜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1%. 그죠? 그러면 1%를 여기다 집어넣어 봐요. 1%에서 2% 빼면 내릴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주택의 유상거래일 때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 주택의 세율 있죠? 해당 세율 1%, 2%, 3% 있죠? 그 해당 세율에다가 50%를 곱해갖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것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이 되면요. 그때는 그 주택의 해당 세율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50%를 곱해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짜리는 1%죠. 1%에 50% 곱하면 0.5%. 그래서 그때는 0.5%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이제 갈게요. 지금의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가 결합이 되어서 지금의 취득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 요거 아까 했습니다. 요거는 옛날 취득세 표준세율인 2%와 옛날 등록세의 표준세율이 결합이 되어서 지금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되니까 옛날 등록세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취득세의 표준세율에다가 옛날 취득세 2% 빼면 요게 등록세 옛날 세율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부가세도 첫 시간에 했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세에 세액에 붙어서 과세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가세가 붙을 것 같으면 두 개가 붙어야 된다 이랬어요. 즉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고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붙는다. 그래서 감면세액 자체는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 감면세액에 붙는 부가세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납부세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있고 감면세액에 대해서 붙는 부가세가 있다고. 자, 그러면 옛날 취득세 어떻게 했느냐?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10%의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을 했고요.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요. 옛날에 등록세는 어떻게 했느냐?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0%의 지방교육세를 적용했고요.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의 농어촌 특별세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취득세에 부가세가 두 개 있었고 옛날 등록세에 부가세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친 세금인 취득세는 부가세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네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부가세가 두 개 붙고 감면세액에 대해서 또 부가세가 또 두 개 붙고 해서 네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요 두 개 붙였고 요 두 개 붙였으니까 지금 몇 개 붙여야 돼요? 네 개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개.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요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있죠? 요거는 그냥 20%의 농특세에서 하나만 적용해요. 왜 하나만 적용하느냐? 요 표준세율이 어떤 세율이기 때문에?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친 세율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감면했다 그러면은 농특세 하나만 적용하면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납부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붙일 때 농어촌 특별세 10% 적용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취득세의 세율을 옛날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갖고 10%의 농특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세에 대한 부가세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옛날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해서 20%의 지방교육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옛날에 적용하던 부가세하고 똑같은 금액이 계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 토지 같은 것을 유상승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죠. 그죠? 4%죠. 그래서 취득세는 몇 프로로 계산하고? 4%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감면은 없다고 봅시다. 복잡하니까 감면은 없다고 보고. 자, 납부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4%에 10% 합니까? 아니요. 옛날 취득세에 대한 세율 그냥 2%에 10%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가 적용되든 상관없다고요. 상관없고 농어촌 특별세 할 때는 무조건 취득세는 몇 프로? 2%에 10% 이렇게 계산한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4%가 표준세율이라 했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4%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켜갖고 4%에서 몇 프로 빼서 2% 빼서 거기에 20%의 지방교육세 이렇게 한다고.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 지방교육세 있죠? 요 지방교육세. 그죠? 요거 표준세를 마이너스 2%에 20% 지방교육세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택의 유상거래다. 자, 그러면 아까 주택에 대한 세율을 넣으면 세금 계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해당 세율에다가 50%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다 그러면 역시 해당 세율에다가 50% 한 다음에 거기다가 20%의 지방교육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적용 안 하고 요거 적용 안 하고 주택 유상거래일 때는 해당 세율의 50%에 20% 지방교육세 요렇게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과거로 빨리 빨리 국민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가상화폐 같은 이런 대단한 거 자꾸 이런 거 국민청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국민청원 해야 돼요. 국민청원. 세금을 빨리 바꿔달라고. 예전처럼.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금 복잡하잖아요. 도대체. 그죠? 우리가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세금을 내고 있다니까요. 정부에서 잘못 부과해도요. 어떻게 잘못 부과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세금 잘 부과할 것 같죠? 매년 얼마더라? 매년 뭐 몇천 건인가 몇만 건인가 아무튼 오류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잘못 부과되는 게 있는 게 그죠? 또 우리가 정부를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세금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 그다음에요 1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비과세 나와 있는데 자 비과세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 쉬었다가 비과세 보고 등록명세 같이 보도록 하죠. 예.